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국정원의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에 꾸려졌던 국정원 내의 태스크포스 팀 관련해서 현직 부산지검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 실시됐죠. 오늘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바로 이 문제를 포함한 중요한 사안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들 설명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촛불 집회 1년을 맞아서 지난해부터 가장 열심히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촛불광장의 엄연한 한 주체였던 청소년들, 이들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또 이은선 공동대표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요즘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등등 해서 너무나 선정적인 언론 방송의 보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들 어떻게 봐야 할지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 시간에 이야기해보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검찰이 오늘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국정원의 현안 태스크포스 팀,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그 태스크포스 팀에는 검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 부산지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어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 관련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 왔는데 검찰이 이걸 의식한 것일지 오늘 법사위 국감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서도 일단 진행이 됐는데요. 참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호중 현 부산지검장 등 7명, 그게 2013년 국정원 태스크포스 팀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압수수색 어떻게 평가하세요? 압수수색을 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광석화와 같은 지금 수사 속도입니다. 예. 지금 일단 부산지검장인 장호중 검사장을 29일로 피의자로 아마 소환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재영, 여기 지금 이제 TF에 있던 이재영 부장검사를 오늘 조사하고 있다는 거고요. 피의자로. 예.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변창훈 이제 서울고검 전 차장검사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사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2013년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4년이 넘은 상태에서 압수수색한다고 무슨 증거 자료가 나올까요? 아마도 이 부분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남재준 전 국정원장 당시에 ETF에 지휘를 했던 이제 가짜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그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서 연극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짜 서류를 만들고 또 수사상의 소환을 받으면 이렇게 진술해라. 그렇죠. 또 재판에는 또 이렇게 진술하라. 하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현직 검사들, 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했다는 건데,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이 당시 지휘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이 압수수색 있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긴가 하니, 이때 TF에 있던 검사장이나 요 차장검사나 이런 또 국정원 직원들이, 자기들에게 수사의 칼끝이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런 흔적들이 수사에 또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 출국 금지 같은 걸 먼저 하고, 혹시라도 남아있을 증거를 이들이 인멸한 것을 또 잡아내면 그것도 하나의 수사 기법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법사위가 대검찰청 국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다던데 뭐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참담한 심정이다. 또한 이제 기사들이 검찰이 드디어 국정원이 아니라 이제는 검찰이 검찰에게 끝을 겨누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또 더군다나 검찰과 법무부에서 과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라든지 그런 단위들이 이제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아마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부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부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을 속속, 그 압수수색 영장을 허가해야 되고, 또 피의자로서 소환조사하는 그 아픔을, 토론을 했지만, 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어쩌면 반듯한 검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국정원 태스크포스 팀에서 이런저런 내부 자료들을 가지고 검찰 쪽에 수사 의뢰를 하기 시작한 건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더 좀 전격적으로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우리 정광영 선생님이 좀 걱정하시는데 증거인멸을 했다 하더라도 어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밝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싶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예. 허위 서류와 또는 허위 진술을 서로 모의를 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이미 진술을 받아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더라도 예. 저는 크게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네. 문제는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환 조사하느냐. 지금 출국 금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제일 볼만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짜 스튜디오 차려서 이런 걸 지휘했던 지금의 현 부산지검장 등등은 그러면 만약 혐의 입증이 돼서 기소된다면 어떤 죄로 형량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죄라는 것이 없고요.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가 이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예. 인멸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예예. 미국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은 이제 증거 인멸, 은닉, 이런 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지 않았습니까? 예. 사이버 외곽팀까지 해가지고 예. 그것을 막기 위한 정권 차원의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의 소위 여론 조작을 덮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1년차 남재준 원장의 지휘하에 있었던 네. 증거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높은 형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상당 부분 증거도 진술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조금 믿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우리도 한번 믿고 일단 좀 지켜보겠고요. 네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 법사위 국감에 안 왔죠? 예, 어제부터 보이콧을 하고 오늘도 안 왔습니다. 그 보이콧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번 국감을 평가를 하면 역시 문재인 정부의 출범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네. 무슨 흠을 잡을 게 기껏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무슨 그런 의혹이나 얘기하고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또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낸 이명박 정부의 적폐가 적나라하게 국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하고 싶지 않은 국감을 참 울고 싶은데 땀 때려준 격으로 예. 보이콧 명분을 잡아가지고 지금 나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오늘 법사위 국감장에서 박범계 의원께서 아주 힘주어 두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2 롯데월드 신축 관련인데 네. 이게 롯데가 정식 신청도 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이걸 국책 사업으로 바꿨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인허가를 신청하고 관계 관청들의 순서를 밟아가지고 인허가가 내려지는 게 순서입니다. 예. 아무리 제2 롯데월드가 123층이라 하더라도 555m짜리라 하더라도 그거는 예외일 수 없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2008년에 롯데가 12월 30일에서야 비로소 서울시에 이거 우리 지을 테니까 건축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2008년 4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것을 해주는 쪽으로 하자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공군이 그 당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을 전격 경질한 이후에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TF를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는 10도 동편 활주로와 서편 활주로를 10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왔는데 느닷없이 3도 정도만 각도를 바꾸는 그런 활주로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전격적으로 그해 말 그리고 이듬해 2009년 1월 한 일주일 상관에 공군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3도 변경안으로
사실상 제1롯데월드 승인을 해주는 엄청난 일들입니다. 기존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그대로 두면 제1롯데월드랑 부딪히니까 활주로를 조금 틀자 이런 거죠. 조금 틀어가지고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1롯데월드의 비행 안전구역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활주로를 3도 틀어주는 안을 공군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던 김은기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해임했어요? 전격 경질을 했죠.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재지시를 합니다. 그거 되는 쪽으로 지시하는 그날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은 전격 경질이 됩니다. 문제는요. 이 10도시의 서편 동편 활주로를 10도 정도 변경하는 안에서 3도로 동편 활주로만 변경하는 안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롯데 측의 1조 2천억 내지는 1조 8천억의 추가 비용 부담을 없애주는 결국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완전히 롯데라는 민간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활주로 변경의 비용을 롯데가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도씩이나 또 2개 활주로 다 바꾸면 비용이 훨씬 더 드는데 그걸 조금만 돈 들어도 되게끔 계획을 공군이 스스로 만들어줬군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롯데 측에서 서울시한테 건축 허가 신청도 하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어딘가 보니까 박범계 의원 보좌관이 그 제1롯데월드 올라가서 그 공항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어제 갔다 왔는데요. 저는 혹시나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것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제가 따온 거였고요. 그래서 어제 보좌관을 보내서 혹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117층의 전망대까지 가는데 카메라를 들고 갔습니다. 전혀 제지 없이 가서 전망대에서 딱 줌을 당겨가지고 뭐 큰 망원 렌즈도 아닙니다. 줌을 조금 당겨가지고 찍었는데 뭐 여러 공군 헬기들 한 10여 대가 딱 서 있고 경납고 같은 그런 시설물들이 그대로 그냥 다 촬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1호기는 어디입니까? 우리 대통령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전용기 아닙니까? 대통령 전용기에서 어떤 분들이 타고 내리는지 이런 것들도 다 찍으려고 맘만 먹으면 다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이르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남 비행장은 그 대통령 전용기만 왔다 갔다 할 때만 서울공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군기지입니다. 군 작전 수행 지역입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이런 사안을 법사위 국감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질의를 하신 거예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심각하지 않느냐,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요 일련의 과정을 수사하자. 여쭤봤더니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그 지역을 여러 번 가봐서 지형을 잘 안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마 이분도 상당히 궁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살펴볼 것이고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라는 대답까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오늘 또 하나 힘주어 말씀하신 게 한동안 떠들썩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돼버린 그 LCT 비리 말이죠. 그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산 LCT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부산시장님이 서병수 시장님입니다. 그분의 측근이란 측근, 그러니까 선거 캠프와 관련된 공사, 공적인 조직, 사적인 조직에 아주 특보 되시는 분, 또 사적인 조직에 특별한 참모 되시는 분들이 다 LCT 민원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뭘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표시를 하고 돈을 기억씩 받아가지고 다 수사가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주군이라 할 수 있는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서병수 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야 마땅한데 그 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미완의 수사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검찰은 뭐라고 하던가요? 바로 그 대답을 하신 분이 지금 아까 모두에 물어보신 장호중 부산지검장입니다. 방금 전에 직무 배제가 됐습니다. 아이고,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예. 기가 막힌 또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부산지검의 차장검사가 이제 수사를 지휘하게 돼 있는데요. 예. 어찌됐든 장호준 검사장도 그 특수부에 배당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답은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무 배제되기 직전에 그런 답을 했었다. 하루만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검찰 인력을 좀 증원하든지 해야지 이거 수사할 게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어차피 반듯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지명을 했네요. 네, 이진성 현직 헌법재판관입니다. 네. 지금 이제 헌재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소장 권한 대행 체제고 8인 체제라는 거 그렇죠. 원래 구명인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유남석 광주 고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청문회 날짜가 잡혔어요. 그럼 헌법재판관은 이제 9인 체제가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장도 채워지면은 명실상부하게 정상화되는 거죠. 네. 근데 헌재 재판관들은 한 명 한 명 다 임기가 다르고 막 이래서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진성 헌법재판관 경우에는요. 지난 2012년 9월 20일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임명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인 거죠. 2012년 9월이면은 예. 내년 9월 19일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거예요. 6년이기 때문에. 대통령 추천은 아니고 대법원장 지명이로군요. 그렇죠. 예.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게 돼 있어요. 네.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이거든요. 예.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네네.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거든요. 법이 그렇죠.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가운데 한 명을 소장으로 지명하면 그때부터 다시 6년이 되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기존의 남은 임기만이냐? 네. 이게 이제 복잡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김희수 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때 임기는 본인의 헌재소장 임기를 채우는 걸로 이해한다 이렇게 했고 옛날에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정치권도 김희수 후보자가 적임자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김희수 재판소장의 재판관 임기 만료까지. 그렇죠. 된다면은 내년 9월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진성 재판관이 소장이 돼도 임기는 내년 9월까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헌재 소장 임기하고 관련해가지고 법이 몇 가지가 발의가 돼 있는데 이걸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맞는데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법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다가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빨리 정상화 해달라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지명은 그걸 받아들인 걸로 보는 게 맞는 거겠죠.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렇죠. 또 국회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사실은 야당들도. 그러니까 법 통과되는 걸 기다려보려고 하다가 아니다. 그냥 현재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을 소장으로 지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럼 우리가 봐야 알겠지만 내년 9월 이전에는 아마도 법이 정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진성 재판관의 소장이 만약에 된다 과정하고 그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뭐가 이제 규정이 정비가 될 수 있겠죠. 예. 그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해도 어쨌든 청문회는 또 거쳐야 되죠. 맞습니다. 예. 김희수 후보자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관은 청문회만 하고 표결은 안 해요. 네. 장관하고 비슷한 거죠. 예. 재판소장은 표결을 합니다. 그렇죠. 유남석, 이진성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될 거고 표결은 이진성 후보자한테만 진행되겠죠. 네.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온건 합리 이런 평을 받는데 사실 고위급 판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예.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진성 후보 제가 이력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대학 4학년 때 고시에 합격하고 83년에 판사로 임관해가지고 대법원 재판연구원 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 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됐어요.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 그렇죠.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희수 재판관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에 춘천지법원장에서 바로 대법원장 됐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 비해서 보수라는 말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법원의 기존 주류에 가까운 인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것도 그걸 또 어떻게 보자면 반증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식 코드 인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진성 재판관이 오늘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때 김희수 재판관하고 단 2명이서 그 세월호 사고 당시의 성실 의무 이것을 이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소수 의견을 내서 주목받기도 하는데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뭐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할 거 없이 모든 재판관들이 전원일치였지 않습니까? 탄핵에 대해 가지고. 탄핵에 찬성했죠.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이분의 성향을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통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 쓴 것 같아요.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하니까. 청문회 해봐야 아는 거지만은 야당에서 이제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있겠냐. 물론 야당은 그 부분은 지적할 거예요. 어떤 거요? 내년 9월에 소장 인사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유남석이 이분을 바로 시키면 되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뭐 청와대가 그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만약 계산을 했다 치더라도 법대로 한 거고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른바 뭐 코드로 볼 때는 조금 다른 코드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이제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청문회라는 게 해봐야 아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튀어나올지는 모르는 거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좀 무난할 것이다. 표결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변수는 이진성 후보자 본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반적으로 국회 이제 보이콧. 그렇죠. 특히 이제 법사위 같은 곳이 좀 뭐 노루목인 점이 있거든요. 법사위원장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그 부분에서 조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권성동 위원장이 이제 사견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진성 후보자 지명 이전에 유남석 이 양반 청문회 나는 못한다. 그런 얘기 했죠.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걸 이제 계속 지킬지 모르겠지만은 한두 번 조금 시끄러운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남은 절차는 유남석 신임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이진성 소장에 대한 국회 표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어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작년 이맘때쯤 광장에 촛불들이 켜지기 시작했고 결국 약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10대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꼭 촛불 집회 1주년이 되는데요. 바로 그 촛불 광장의 명백한 주체의 하나였던 청소년들, 이들을 좀 생각해보자라는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 또 청소년 인권법 제정, 이런 운동들이에요.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라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군요. 여기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을 좀 초대했습니다. 먼저 공동대표, 이은선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동집행위원장 강민진 집행위원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동대표가 더 높죠? 조직도를 보니까 공동대표가 위에 있고 그 밑에 집행위원회가 있던데, 그죠? 네, 이은선 공동대표님이 저희 재정연대의 얼굴이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공동대표를 먼저 소개했는데 정작 보니까 이은선 공동대표는 고등학생이에요? 교복 입고 왔네요? 네. 지금 몇 학년? 저는 지금 3학년인데 제가 빠른 년생이라서 만으로는 17살입니다. 어느 학교? 울산의 강남고등학교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단체의 공동대표까지 됐습니까?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나머지 공동대표분들은 예를 들면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 전교조 위원장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어깨를 딱 나란히 했네요.
제가 저는 일단 울산에서 집회 같은 게 좀 자주 있다 보니까 집회에 대해서 되게 낯설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광우병 노동자 이런 집회를 참가하다가 네. 작년에도 당연히 참가하게 되었고 촛불 집회에도 네. 그러면서 학생 인권에 대해서도 개선될 줄 알았는데 참가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점을 삼아서 네. 여러 국가인권이나 국민신문고나 국회의원 보좌관실에 보냈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서 더 활동을 넓혀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울산 현재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 인권 침해 네. 대표적인 사례들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단 대표적으로는 치마 지도 부분에서 남자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울산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없다 보니까 두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귀 밑에 몇 센치 이렇게 정해지는 학교도 있고 되게 자유에 억압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울산 강남고등학교 학생회장이네요. 네. 또 울산 청소년 첫걸음이라는 모임도 하고 있고. 네. 자, 그다음 공동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강민진 위원장은 지금 대학생? 네, 대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강민진 위원장도 17살부터 청소년 인권운동을 했다면서요? 네, 17살 때부터 활동을 해서 지금 6년 정도 청소년 인권운동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17살 때면?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습니다. 이제 학생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자퇴를 하고 탈학교 청소년으로서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그동안 해왔었어요? 벌써 6년째인데. 네, 다양하게 해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참정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었던 것 같아요. 선거 때마다 이제 청소년 모의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회를 한다든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총선 때, 대선 때 모두 다 이제 참정권 관련한 목소리들을 내왔는데, 네,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6년째 해왔는데 안 되는군요. 네. 두 분 다 작년 촛불 집회 열심히 참여하셨겠죠? 네. 지금 1년 딱 됐는데 기억이 나요? 어때요? 제가 그때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는 거는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일부러 토요일인데도 교복을 입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왜 교복을 입고 나왔을까 생각했을 때 이 촛불 집회에도 청소년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교복을 일부러 입고 나왔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장면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집이 서울이죠? 네. 광화문에 이제 주로 나갔죠? 네. 저도 광화문 가서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수십 명씩 일부러 그 교복을 다 입고 자기들끼리 어깨동무하고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네. 우리 이은선 대표도 울산에서 촛불 집회 열심히 참여했어요? 네, 근데 울산에서는 또 문제가 된 게 교칙에서 집회나 정치 성향을 드러낼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학교가 많아서 그런 교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도 학생회에서 이런 집회에 대해서 나가자 이렇게 추진을 했다가 학교에서 징계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아이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게 울산은 되게 그런 부분에서 좀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은선 대표는 교복 입고 갔어요? 네, 저는 근데 갔을 때마다 울었었는데, 울었었던 이유가, 노래를, 어린이가 녹음을 했던 노래가 있잖아요. 세월호 노래.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지금 제가 너무 노력을 안 해와서 이런 사회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되게 슬펐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학교 학생들하고도 같이들 우리 오늘 나가자 해서 여럿이 함께 나가고 그랬죠? 네, 배지 같은 것도 학교에서 약간 몰래 나누고 그런 세월호 배지 이런 거? 하야 이렇게 동그랗게 적혀있는 그런 배지도 하야 배지? 네, 나누고 그냥 저희끼리 얘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는 근데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규칙이 있다 보니. 네, 그렇게 열심히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참여한 끝에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사실 좀 마음 졸였죠. 네, 사실 진짜로 파면이 될 거라고 확신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딱 그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이제 저는 듣고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도 좀 확대되고 학교도 되게 민주주의화 되는 학교가 될 줄 알았는데 되게 기대한 것보다는 그냥 학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제 막 학생들도 막 우리도 이제 학교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다 했는데 네. 학교에서는 여전히 탄압받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저희 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동생도 이제 촛불 집회에 나가고 친구들도 다 이 문제, 박근혜 국정농단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에서 휴대폰 반입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나는 순간에 그 소식을 접하려고 학생들이 몰래 핸드폰을 보고 그 소식을 몰래 전하고 이랬었다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방금 이은선 공동대표 얘기하듯이 이제는 대통령 파면까지 우리가 시켰고 대선 거쳐서 새 정부도 출범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은 달라진 게 없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아니겠습니까? 강민진 위원장이 요 연대 단체의 출범 과정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면요. 이 사실 참정권 문제라든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10년에서 15년 정도 오랫동안 이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는 단이라든지 이제 교육에 이제 뜻을 가지신 분들이 주장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법제화를 시키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고 이제 새 정부 촛불 대선을 통해서 탄생한 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이제는 정말로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 청소년 참정권 문제, 학생인권 문제, 최소한의 어떤 인권 보장 문제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제대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좀 절박함이 이렇게 전국에 있는 250여 개 단체를 모이게 한 것 같습니다. 네, 250여 개 단체가 모여서 금년 9월 달 정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모양이네요. 네, 9월 26일에 출범식을 했어요. 네. 자, 세 가지 핵심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최우선 목표, 2018년 청소년 참정권 확보,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 그리고 학생 인권법 제정, 이게 세 가지인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들어봅시다. 2018년 청소년 참정권 확보, 새삼 설명할 이유도 없겠습니다만 지금 19살로 되어 있는 것을 몇 살로 낮추자? 근데 지금 언론적으로는 18살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한 살이라도 낮추는 게 중요는 하지만 그 18살이라고 해서 청소년 범위가 실질적으로 포함은 많이 되는 게 아니라서 선거 연령을 최대한 낮춰보자가 저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18살보다도 가능한 한 더 밑으로? 네. 외국의 예가 어때요 지금? OECD 국가들로 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만 19세, 그러니까 20살, 21살이죠. 그렇죠.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다 한국보다는 낮습니다. 만 18세 기준이 제일 많기는 한데요. OECD 중에서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16세 이렇게도 두고 있고 16세? 예. 그리고 OECD 국가 말고 이제 다른 국가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6세인 국가들도 꽤 여러 나라 있습니다. 네. OECD 국가 가운데 19세는 딱 우리나라 하나. 네. 참 별나요, 그죠? 네. 아동 청소년 행복 지수도 꼴찌입니다. OECD 꼴찌.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직 학생 신분인데 이런 말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요? 학생으로서. 학생 신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게 학생도 시민이고 더 큰 의미로 보면 학생보다 시민이라는 범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학교에서도 인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도 학교 내에서는 그런 거를 금지하려고 최대한 하는 그런 문화도 정착해 있는 것 같고 그냥 학교 내에서도 다른 주변 학교에 보면 학생회장 선거까지도 제한을 둬서 몇 점 이상 성적이 되는 학생만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학내에서도 민주주의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성적 제한이 있어요? 네, 저희 울산의 경우는 몇 등급 이상인 학생만 출마할 수 있다는 학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이 몇 점 이상이면 반장이 될 수 없다. 이런 조항도 있고. 네. 학생도 시민이다. 네. 첫 출발이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런데 진짜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청소년 참정권이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대 간의 어떤 평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 이제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표를 가지게 되면 이렇게 좀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 세대들의 약간 뭐랄까요? 어떤 부분들을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정당일수록 반대하겠군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선거 연령을 한 살이라도 낮추면 우리 득표율은 떨어지고 상대당 득표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계산이 딱 선다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막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현재도 그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돌파해야 할까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당이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청소년도 국민이고 18세도 시민이고 그 모든 정당들이 사실 이 국민들, 이 어린 국민들을 위해서도 정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정당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반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일반 시민은 이제 한 반반 뭐 이렇게 반반. 예, 그렇게 뭐 어느 입장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박근혜 퇴진 촛불을 기점으로 찬성 쪽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아니 제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정당일수록 여기 저항하고 반대할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저 혼자 머릿속 생각이 아니 18세로 내지는 뭐 어떤 참정권 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도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들도 자기 득표를 위해서라도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일반 여론을 물어봤는데 일반 여론은 아직은 반반 정도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표를 가지고 계신 유권자 이제 어른들이 우리가 청소년 참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은 찍지 않겠다라는 어떤 좀 다짐들, 선언들이 그러니까요. 나와야지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군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중점 목표가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제정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학교 내 청소년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이죠. 학교 밖 청소년도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보면 되게 학교에 중심되어 있는 학생 인권 조례는 있는데 청소년 인권 조례는 제정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법제화한다면 전국적으로 같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도 포함돼서 다양한 노동이나 문화나 이런 생활까지 더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법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밖 학원이라든지 시설, 뭐 가정 이런 곳에서도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그렇죠.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가지고 있는 성별 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성 혹은 남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나 정책에 이제 평가를 미리 하게 돼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펼칠 때는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을 고려를 해서 해야 한다라는 그 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죠. 학교 인권 조례는 그나마 지자체별로 몇 군데 지금 있죠? 4군데밖에 없어요. 4군데? 네. 16개 가운데서 4군데? 네. 나머지 12군데를 넘어서서 아예 학생 인권 법으로 만들자. 그게 세 번째 목표인 거죠? 네. 제가 학생인권 조례를 저희 지역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 지역이 한 정당이 거의 그 전체를 잡고 있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조례를 준비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조례 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거를 이렇게 작성해서 갔지만 막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읽어봐 주시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지역에서는 그런 차별화된 상황이 있어서 아예 전국적으로 법제화한다면 학교 내 인권이 더 보장되고 민주적인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의 핵심 내용은 뭐 지금 몇몇 가지 4군데 정도의 학생 인권 조례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을 법 안에 넣으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체벌 금지라든지 어떤 두발 복장에서 학생이 좀 더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못 시키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죠. 또 학생회 같은 것을 네, 맞아요. 반드시 학생회도 하도록. 법제외하고 법적 근거를 학생회한테 마련해줘서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학생회가. 네. 그래서 어떤 좀 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어린이도 청소년도 국가가 책임지고 인권을 지켜줘야 하고 그 복지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헌법적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헌법적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또 학생 인권법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청소년들한테도 정치의 주체로서 인정해달라. 이게 이제 참정권 확보.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군요. 네. 세 가지 다 근데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네.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어요? 넘어서야겠죠.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어쨌든 이 청소년들은 세월호 사건을 겪고 또 촛불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킨 청소년들입니다. 이 세대가. 그래서 이 세대가 보여주는 힘이라는 게 이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고 있고 실제로 좀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근거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국회에서 또다시 이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이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캠페인이랑 서명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약간 압박을 줄 수 있는 여론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요? 네, 비밀이라서 아직까지는 공개가 어렵고요. 네, 앞으로 활동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 두고 봐라. 이런 거네요. 네. 어떤 행동들이 나올지 저희도 참 사뭇 기대가 되고요. 이제는 정말 어른들이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힘든 그런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는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의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은선 공동대표 오늘 함께 만났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우리 집행위원장부터. 네, 청소년들은 동료 시민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만약에 당신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난 촛불 광장에서 촛불을 청소년들과 함께 드셨다면 이 청소년 동료 시민들의 참정권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할 어떤 의무나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은선 공동대표. 제 주변에 보다시피 폭력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청소년들과 그리고 학업에 찌들려 있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인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도 배제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도 인권을 가지고 저희의 목소리를 더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로 정리하는 뉴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는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아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부당하고 선입견만으로 판결을 내린 굉장히 의외의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항고할 것이고 저의 재판은 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가 그런 면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명예훼손죄 재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명예훼손은 사실적실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걸 다르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명예훼손이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이 되면은 위법 사유가 이제 촉각이 되죠. 그래서 박유아 교수가 쓴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를 우선 판단해야 되고요.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그게 허위인지 진실인지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게 특정한 대상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져야 하는 내용이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네. 재판은 이대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였었죠.
그렇죠. 2심은 유죄가 된 거고. 그런 것입니다. 예. 1심 재판부는 박유하 교수 책 내용이 나름대로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 구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를 또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선고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을 해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2심 재판부는 박유하 교수 책의 문제 표현 35개 중에 24개는 이제 의견 제시다 이렇게 봤고 11개를 이제 사실 적시로 봤는데요. 이 11개 중에 위안부 강제 연행은 일본군에 의한 게 아니었다라든지 또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다라는 표현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재판부는 이 표현들을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이 허위 사실로 본 근거는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와 인권소위의 관련 보고서들인데요.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전쟁터에 끌려갔고 일본 정부와 군부가 물리적 폭력을 동원해서 위안부 수용소 설립에 직접 관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피해자도 특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박유하 교수 측은 피해자 특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쭉 해왔는데 재판부는 앞서 맥락에서 볼 때 제3자가 위안부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위안부라는 어떤 개념 자체보다는 생존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떠올리는 게 당연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피해자들은 이들로 특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돼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다. 뭐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도 일부 인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박유하 교수는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이 여전히 위안부 문제는 연구 중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사회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견해는 나름의 연구를 통해 형성된 것이고 지금도 스스로 의견이 틀렸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적 목적 그리고 고의가 없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아마 상고심 대응에 박유하 교수 측의 주된 대응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학계의 영역을 사법부가 관여하는 게 옳으냐 이런 주장도 또 펴겠죠? 그렇죠. 이게 1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였는데 예. 2심 재판부도 그것과 관련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되고 박유하 교수의 잘못된 생각은 토론으로 걸러져야 하고 법관의 형사처벌로 가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논리입니다. 징역형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고한다니까 대법원 판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뉴스요.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 받은 혐의 아직도 부인하십니까? 그건 아주 불쾌한 질문.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저승나서 내가 성완종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으시는 아니 그게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니까. 양반 내일 모레 온다니까 내일 모레 온다면 어차피 제가 정확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에는 홍준표 대표 뒤에는 서청원 의원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츠 사건 관련해서 서청원 의원에게 어떤 구명 요청을 했다 이런 주장을 두고 양측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주장은 홍준표 지도부가 이른바 친박 청산을 추진하면서 나왔죠. 공교롭게도 이 관련자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모두 국회 외통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제 국정감사 겸 이제 나가서 서청원 의원은 어젯밤에 귀국을 했고요. 최경환 의원은 오늘 귀국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적 발언을 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는 내일 귀국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싸우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네. 거기다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오늘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 내 싸움이 보수통합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 네. 그런 국면이 내일부터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갈 것 같아요? 일단 이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입장 보고 녹취록 공개를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지 시간 26일 오후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서 기자들하고 만찬을 가졌는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서청원 의원이 깜냥도 안 되면서 사람을 잘못 보고 덤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녹취록을 갖고 있다니까 제발 증거로 제시를 해달라. 정치를 더럽게 배워서 수 낮은 협박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했거든요. 네. 정치 이력으로 보면 서청원 의원보다 홍준표 대표가 후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발단이 된 건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출당인데 우선 그거 자체도 쉽지 않다면서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동 제명 이 과정에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이걸 두고 당규 해석이 양측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고의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라면 홍준표 대표가 이 최고위에서는 머릿수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최고위원회도 홍 대표 측이 다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또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의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1을 넘는 찬성이 나와야지 가능하거든요. 이건
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홍준표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다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목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좀 털기 위해서 다른 행보로 관심을 돌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행보요? 이게 뭐 이 미국에 가서 각계 전문가들하고 북핵 문제 등에서 여러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1대1로 영수회담해야 된다라는 게 홍준표 대표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맞아요. 공식 제안했죠. 그렇죠. 홍준표 대표는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의 회담이 있을 때도 불참을 하면서 1대1 회담을 요구한 바 있죠. 예.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다른 야당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한 이 영수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청와대도 당장은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문재인 정권하고는 좀 여러 측면에서 갈등 관계를 확대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쪽으로 좀 이 관계가 모색을 하면서 당내 문제는 좀 뒤에서 협상으로 풀려는 그런 보관이 아닐까 하는데 이거 자체가 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서요. 계획대로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당내가 워낙 시끌시끌하니까 1대1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대여 카드를 던진 거다. 그런 걸로 좀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요.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사용을 할 수 없는 무기이며 만약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강한 한미의 연합 전력으로 응징할 것을 확실히 확인한 바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만장일치 규탄에도 도발을 이어가며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목소리죠. 그렇습니다. 내일 연내 한미 안보 협의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JSA 방문했습니다. 전쟁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고요. 또 군사분계선에서 겨우 25m 떨어져 있어서 북한과 최접경인 경계초소에 올라서 북한군 동향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에 매티스 장관은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송영무 장관을 마이 프렌드 이렇게 부르고 한미 양국 간 동맹 관계를 신뢰를 3번 반복해서 표현하는 이런 말을 해서 또 상당한 긍정적 분위기 연출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곧 오니까 뭐 전조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에 DMZ를 방문하느냐 이게 쟁점인데 지금 이 언론 인터뷰 통해서는 깜짝 방문할 가능성까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일단 공식 일정 중에는 안 잡힐 가능성이 크긴 한데 DMZ 방문하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방문 안 할 것에 대비해서 국방장관이 먼저 DMZ를 갔다 온 거고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도 또 깜짝 방문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 언론의 동향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언론 보도 비평부터 해볼 텐데 네. 그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관련 보도 우리 네. 언론이 얼마나 선정적으로 사건 사고를 접하는지 네, 네. 그걸 짚어보신다고요? 예, 지난 3일에 경찰이 여중생 살해범 이영학 씨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경찰이 예. 발표하면서 예. 그런데 이제 이영학 씨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씨의 계부인 배 씨가 또 경찰의 3차 소환 조사 당일인 25일에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예.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인데 예. 그 충격적인 내용인 만큼 보도도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네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살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 TV조선 보도입니다. 그 장면을 TV로 송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씨의 계부의 자살이 아니고요. 그 이영학 씨 아내의 투신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보도가 25일 TV조선 자살 동기 의문 타살 의혹까지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예. 보도에서 이영학 씨 아내 최 씨가 5층 건물 옥상에 서 있습니다. 놀란 행인들이 웅성이는 사이 최 씨가 추락합니다라는 아이고. 기자의 설명과 함께 10여 초간 최 씨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은 먼저 건물 외부에서 최 씨가 뛰어내린 창문의 위치를 빨간 테두리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장면을 세워놓고 네. 그다음에 뒤이어서 건물 위에 올라선 최 씨의 시선에서 건물 아래를 내려다보는 앵글로 다시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높이다 이런 느낌의 예. 그리고 최 씨의 투신 시도를 발견한 건물 아래 행인들이 놀라는 반응 그리고 최 씨로 추정되는 검은 형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행인들이 놀라는 장면을 연이어 보여줬습니다. TV조선은 최 씨가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 그 순간을 방송 자료 화면을 통해서 그대로 노출하면서 한 번의 노출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후에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인터뷰를 들려주면서 또다시 이 장면을 5초가량 보여줬습니다. 이거 방송심의 규정 위반 아닌가요?
예, 저희는 이것은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라고 보고요. 예.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심의규정 37조 충격 혐오감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 범죄 또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장면에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심의규정에는 자살 묘사와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방송은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한마디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TV조선이 반드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장면을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간의 블러 처리를 해서 그냥 보여준 것이죠. 제가 볼 때 이건 선정성에 극치를 달렸다고 말할 수가 없고 또 이런 이 가해자 주장을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전한다. 이런 지적도 그동안 있었잖아요. 이영학 관련 보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죠? 예. 먼저 채널A가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었던 이영학 씨의 그 계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채널A가 10월 15일에 일주일 만에 말 바꾼 의붓아버지라는 보도에서 이 의붓아버지는 모르고 한 일이라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주로 그의 주장만을 전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해 당사자는 이미 고인이 된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자꾸 검증할 수 없는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구구절절 자세히 전하는 것 자체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고요. 당연한 얘기죠. 네, TV조선도 15일 성폭행 당하고도 가족 여행이라는 보도에서 성폭행을 당하고도 가족 여행까지 갔겠느냐라면서 이영학 씨 부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서 그러니까 가해자의 주장을 힘을 실어주는 멘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8월 중순엔 이영학 부부와 의붓아버지 A씨 부부가 함께 2박 3일 제주도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 가정 내 성폭행의 경우에는 일상이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이런 여행도 가고 일상적인 그냥 삶을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멘트는 굉장히 경솔한 보도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또 25일에 TV조선 성폭행 의혹 묻자 강력 부인이라는 보도에서도 이영학 씨의 계부 배 씨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론을 접촉한 흔적이라면서 그가 매우 억울해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배 씨는 며느리 성폭행 의혹이 억울하다며 펄쩍 뛰었다라고 앵커가 전했고요. 보도에서도 거듭 그의 발언,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들이 왜 나를 안 잡아갔겠어요. 이런 식의 말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이런 보도가 무엇이 문제냐면요. 이것도 심의규정 위반이죠? 네. 방송심의규정에는 30조 양성평등조항에 4항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에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5항에서는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구절을 이전에 없던 것을 2017년 1월에 좀 더 상세하게 추가한 것이었거든요. 그런 이유는요. 우리 방송이 너무 이런 사건을 다루면서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맞습니다. 또 피의자의 변명이나 거짓에 가까운 발언을 너무 자세히 보도하는 것이 이들 행위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이번 보도는 모두 너무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이건 좀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이영학 관련 이 일련의 사건이 정말 그야말로 막장이다 보니까 너무 보도량이 많은 것 자체가 저는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종편의 그 시사 토크쇼 요새는 정치보다 이런 사건 사고를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너무 자극적으로 막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이런 이슈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습관적으로 사파를 집어넣는다는 점입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0월 16일 날 그 이영학 사건을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계속 사파를 보여줘요. 근데 이 사파가 성폭행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는 그런 사파였습니다. TV조선 그 이후에 김강일의 신통방통 10월 16일에도 같은 사파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그 성폭행 장면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민망한 그런 화면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 19일에는요. 그
배우 A씨가 같이 촬영하던 배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추행 상황을 또 과도하게 묘사하는 속옷을 막 이렇게 찢는 그런 식의 장면을 또 사파로 내놨습니다. 그것도 사파로? 네. 예. 그런데 이런 사파들은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묘사입니다. 네. 실제로 성폭행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또 성폭행을 성애화하는 그런 태도도 될 수 있고요. 예.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성폭력 범죄 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사파,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의 신중을 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파라고 딱 명기가 되어 있네요. 네, 언론은 이런 권고 기준을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데 TV조선이 이런 것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그 예로 든 것이 이른바 남배우 A 사건, 네네. 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오늘 무슨 토론회가 있다면서요? 네, 오늘 토론회가 있는데 제가 마침 거길 다녀왔습니다. 예. 긴급 토론회여서 어제 이제 마련이 됐는데요. 네. 오늘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남배우 A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화계 성추행 사건인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남배우가 처음에 무죄였다. 이번에 유죄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애초에 크게 화제가 된 것이 아니었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그 남자 배우의 해명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보도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제가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1심 판결이 있었던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에 네이버에서 남배우 성추행을 검색하면요. 관련 보도가 고작 28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시기에는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호소했고 여러 여성단체와 그 영화단체 이런 쪽에서 포럼을 열면서 관련 이슈를 계속 이제 전하려고 했지만 보도량이 10개월 동안 고작 28건뿐이었던 거예요. 피해자가 외칠 때는 네. 보도량이 많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그런데 2심 판결이 나면서 이번에는 그 가해자가 한마디로 억울하다라고 이제 나서게 되니까 예. 갑자기 보도 건수가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정도 똑같은 검색을 해봤는데 520건이 나왔습니다. 아니 네이버에서 앞에는 10개월 동안에 28건인데 네. 일주일 사이에 520건? 네. 이야,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작년에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을 때는 부각되지 않다가 판결 이후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 배우의 주장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거말로 전형적으로 네. 이 성 관련된 피의자들. 네네. 내 주장을 과잉 보도한다. 그렇죠. 이거군요. 네. 이게 언뜻 보면 가해자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것을 담아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라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거다라고 들리시겠지만요. 이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할 때는 보도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죠. 네. 그리고 성범죄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여러 가지 이 무분별하게 이것을 소비하고 있다. 성범죄를. 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의 기자회견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있습니다. 디스패치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10월 25일에 사건 당시의 성폭력 영상을 담은 보도를 내놔서요. 대응단체에서 급하게 토론회를 연 것이에요. 사건 당시의 영상? 예, 그 촬영 영상. 그러니까 이분들은 메이킹 영상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메이킹 영상 그러면 영화를 찍는 그 영화사에서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영화 찍는 장면을 또 이렇게 메이킹 영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영상은 아니라고 하고요. 두 가지 영상을 약간 섞어 놓았는데 아무튼 사건 당시의 상황을 그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담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토론회는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언론 보도 행태 디스패치에 따르면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이 영상 캡처본을 디스패치에서 굉장히 사실과 다르게 편집을 해서 유포를 했다. 그리고 기사 자체도 매우 단정적으로 편파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사실과 다르게 편파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사의 리드문은 이렇습니다. 1심은 무죄로 끝이 났다. 그러면서 1심 유죄 재판 판결문의 핵심 문장을 보여줍니다. 무죄 재판에. 네. 그리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혀 다르게 판단했다라고 쓰고 다시 같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기자가 뭐라고 쓰냐면요. 조덕재가 성추행 배우의 멍에를 짊어졌다. 겁탈 장면을 연기하다 실제 추행을 저지른 배우로 낙인 찍혔다.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멍해를 짊어졌다, 낙인 찍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의 입장에서 기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뭔가 이것은 음해다 또는 오해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이렇게 보도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디스패치 관련 동영상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법무법인 이산 정혜선 변호사가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기사가 그 형평성에서 어긋난 것뿐만이 아니고 일단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완전히 공개한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피해자도 아니고 성폭력 피해자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명예훼손이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와 기자협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게재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는 피해자의 사진이 등장하고요. 물론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가 이렇게 블러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그대로 나오고 영화에서 했던 극중 배역 이름이 노출됐고요. 그 정도면 누군지 다 알아보죠. 그리고 피해자 이름만 B씨로 이니셜 처리를 했습니다. 이미 영화 이름이 공개됐잖아요. 이 정보를 조합하면 누군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참. 그러니까 심해도 너무 심하군요. 성 관련된 보도의 선정성, 그다음에 가해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이런 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 아무튼 디스패치에 따르면 또는 디스패치를 복사하는 이런 선정적인 보도 행태가 모두 중단되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경고였습니다. 이제 공영방송 소식. 어제 방통위가 이 박문진 이사 2명 보궐이사 선임했잖아요. 이것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박문진, 유희선, 김원배 이사 후임으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언론학 박사이신 이진순 민원연 정책위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임은 길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국회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고요. 그냥 법에 의해서 박문진이 정상화에 필요한 인물을 선임했다. 방통위가 선임한 거죠? 방통위가 선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유한국당이 사의를 표명한 이사의 후임 선출 권한은 사퇴 이사 추천권자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미 내부 인선을 마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부터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서울행정법원에 박문진 보궐이사 임명 관련해서 이사 임명의 의결 효력 정지 신청 및 무효 확인 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는 사실 여야가 나눠먹기식으로 추천한 것이 그 관행일 뿐 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방문희법에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추천해왔던 것은 관행일 뿐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이 마치 뭐 맡겨놓은 짐 찾듯이 법적 강제사항으로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행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여권 추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의 여권 추천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럼 어쨌든 MBC는 조금 이제 뭐 실마리가 좀 풀려간다고 일단 다들 평가를 하는데 KBS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앞으로 동계올림픽도 앞두고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KBS 어떻게 됩니까? KBS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MBC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마리는 일단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K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MBC처럼 구 여권 추천 이사가 잦은 사태에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새인데 지금 한 분만 했죠? 여권 추천 이사가 지금 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기능을 가진 방통위가 KBS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공영방송 경영진은 임기가 보장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비판하는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르냐. 똑같다 이런 얘기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고 선거로 선출했는데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 경영진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것을 반드시 퇴진시키고 정상화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방통위가 좀 나서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KBS 정현주 사장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요. 실제로 대법원이 KBS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게 대법원 판결
판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KBS 기란영 사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가서 그 사장을 해임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고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방통위가 나서라.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금 더 두고 봅시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되겠지만은 내년 9월 이전에는 아마도 법이 정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진성 재판관의 소장이 만약에 된다 과정하고 그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뭐가 이제 규정이 정비가 될 수 있겠죠. 예. 그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해도 어쨌든 청문회는 또 거치게 맞습니다. 되죠. 예. 김희수 후보자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관은 청문회만 하고 표결은 안 해요. 네. 장관하고 비슷한 거죠. 예. 재판소장은 표결을 합니다. 그렇죠. 유남석, 이진성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될 거고 표결은 이진성 후보자한테만 진행되겠죠. 네.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뭐 온건 합리 이런 평을 받는데 사실 고위급 판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진성 후보 제가 이력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대학 4학년 때 고시에 합격하고 83년에 판사로 임관해가지고 대법원 재판연구원 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 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쳐서 헌법재판관이 됐어요.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 그렇죠.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이에요. 그러니까 김희수 재판관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이번에 춘천지법원장에서 바로 대법원장 됐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에 비해서 보수라는 말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 법원의 기존 주류에 가까운 인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것도 그걸 또 어떻게 보자면 반증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식 코드 인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진성 재판관이 오늘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때 김희수 재판관하고 단 2명이서 그 세월호 사고 당시의 성실 의무 이것을 이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소수 의견을 내서 주목받기도 하는데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뭐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할 거 없이 모든 재판관들이 전원일치였지 않습니까? 탄핵에 대해 가지고 탄핵에 찬성했죠.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이분의 성향을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통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쓴 것 같아요.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하니까. 청문회 해봐야 아는 거지만은 야당에서 이제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있겠냐. 물론 야당은 그 부분은 지적할 거예요. 어떤 거요? 내년 9월에 소장 인사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유남석이 이분을 바로 시키면 되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뭐 청와대가 그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만약 계산을 했다 치더라도 법대로 한 거고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른바 뭐 코드로 볼 때는 조금 다른 코드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이제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청문회라는 게 해봐야 아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튀어나올지는 모르는 거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좀 무난할 것이다. 표결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변수는 이진성 후보자 본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반적으로 국회 이제 보이콧. 그렇죠. 특히 이제 법사위 같은 곳이 좀 뭐 노루목인 점이 있거든요. 법사위원장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그 부분에서 조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권성동 위원장이 이제 사견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진성 후보자 지명 이전에 유남석 뭐 이 양반 청문회 나는 못한다. 그런 얘기 했죠. 대통령이 사과하고 뭐 이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걸 이제 계속 지킬지 모르겠지만은 한두 번 조금 시끄러운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남은 절차는 유남석 신임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지명된 이진성 헌법재판 소장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이진성 소장에 대한 국회 표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어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작년 이맘때쯤 광장에 촛불들이 켜지기 시작했고 결국 약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10대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국정원의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에 꾸려졌던 국정원 내의 태스크포스 팀 관련해서 현직 부산지검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 실시됐죠. 오늘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바로 이 문제를 포함한 중요한 사안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들 설명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촛불 집회 1년을 맞아서 지난해부터 가장 열심히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촛불광장의 엄연한 한 주체였던 청소년들, 이들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강민진 공동집행위원장 또 이은선 공동대표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요즘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등등 해서 너무나 선정적인 언론 방송의 보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들 어떻게 봐야 할지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 시간에 이야기해보죠.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검찰이 오늘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국정원의 현안 태스크포스 팀,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그 태스크포스 팀에는 검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 부산지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어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적폐청산 관련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미온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 왔는데 검찰이 이걸 의식한 것일지 오늘 법사위 국감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서도 일단 진행이 됐는데요. 참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제기가 돼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호중 현 부산지검장 등 7명, 그게 2013년 국정원 태스크포스 팀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압수수색 어떻게 평가하세요? 압수수색을 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광석화와 같은 지금 수사 속도입니다. 예. 지금 일단 부산지검장인 장호중 검사장을 29일로 소환, 피의자로 아마 소환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재영, 여기 지금 이제 TF에 있던 이재영 부장검사를 오늘 소환 조사했다는 거고, 조사하고 있다는 거고요. 피의자로. 예.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변창훈 이제 서울고검 전 차장검사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사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2013년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4년이 넘은 상태에서 압수수색 한다고 무슨 증거 자료가 나올까요? 아마도 이 부분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남재준 전 국정원장 당시에 ETF에 지휘를 했던 이제 가짜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그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서 연극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짜 서류를 만들고 또 수사상의 소환을 받으면 이렇게 진술해라. 그렇죠. 또 재판에는 또 이렇게 진술하라. 하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현직 검사들, 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했다는 건데,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이 당시 지휘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이 압수수색 있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긴가 하니, 이때 TF에 있던 검사장이나 요 차장검사나 이런 또 국정원 직원들이, 자기들에게 수사의 칼날이 칼끝이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그것이, 그런 흔적들이 수사에 또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 출국 금지 같은 걸 먼저 하고, 혹시라도 남아있을 증거를 이들이 인멸한 것을 또 잡아내면 그것도 하나의 수사 기법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법사위가 이제 대검찰청 국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다는데 뭐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참담한 심정이다. 또한 이제 기사들이 검찰이 드디어 국정원이 아니라 이제는 검찰이 검찰에게 끝을 겨누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또 더군다나
검찰과 법무부에서 과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라든지 그런 단위들이 이제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아마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부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부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속속 그 압수수색 영장을 허가해야 되고 또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하는 그 아픔을 토론을 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어쩌면 반듯한 검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국정원 태스크포스 팀에서 이런저런 내부 자료들을 가지고 검찰 쪽에 수사 의뢰를 하기 시작한 건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더 좀 전격적으로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우리 정광영 선생님이 좀 걱정하시는데 증거인멸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밝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허위 서류와 또는 허위 진술을 서로 모의를 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이미 진술을 받아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더라도 저는 크게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문제는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환 조사하느냐. 지금 출국 금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제일 볼만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짜 스튜디오 차려서 이런 걸 지휘했던 지금의 현 부산지검장 등등은 그러면 만약 혐의 입증이 돼서 기소된다면 어떤 죄로 형량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사법방해죄라는 것이 없고요.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가 이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인멸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제 증거 인멸, 은닉, 이런 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엄청나게 지금 커지지 않았습니까? 사이버 외곽팀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한 정권 차원의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의 소위 여론 조작을 덮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1년차 남재준 원장의 지휘하에 있었던 증거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형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증거도 진술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수사는 조금 믿어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믿고 일단 좀 지켜보겠고요.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 법사위 국감에 안 왔죠? 어제부터 보이콧을 하고 오늘도 안 왔습니다. 그 보이콧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번 국감을 평가를 하면 역시 문재인 정부의 출범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무슨 흠을 잡을 게 기껏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무슨 그런 의혹이나 얘기하고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또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낸 이명박 정부의 적폐가 적나라하게 국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국감을 참 울고 싶은데 땀 때려준 격으로 보이콧 명분을 잡아가지고 지금 나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장에서 박범계 의원께서 아주 힘주어 두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제2 롯데월드 신축 관련인데 이게 롯데가 정식 신청도 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이걸 국책 사업으로 바꿨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인허가를 신청하고 관계 관청들의 순서를 밟아가지고 인허가가 내려지는 게 순서입니다. 아무리 제2 롯데월드가 123층이라 하더라도 555m짜리라 하더라도 그거는 예외일 수 없죠. 또 하나 힘주어 말씀하신 게 한동안 떠들썩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돼버린 거 LCT 비리 말이죠. 그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산 LCT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부산시장님이 서병수 시장님입니다. 그분의 측근이란 측근, 그러니까 선거 캠프와 관련된 공사, 공적인 조직, 사적인 조직에 아주 특보 되시는 분, 또 사적인 조직에 특별한 참모 되시는 분들이 다 LCT 민원 사업과 관련해서 내가 뭘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표시를 하고 돈을 뭐 기억씩 받아가지고 다 수사가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주군이라 할 수 있는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서병수 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야 마땅한데 네. 그 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미완의 수사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검찰은 뭐라고 하던가요? 바로 그 대답을 하신 분이 지금 아까 모두에 물어보신 장호중 부산지검장입니다. 방금 전에 직무 배제가 됐습니다. 아이고,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예, 기가 막힌 또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부산지검의 차장 검사가 이제 수사를 지휘하게 돼 있는데요. 예. 어찌됐든 장호중 검사장도 뭐 그 특수부에 배당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답은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무 배제되기 직전에 그런 답을 했었다. 하루만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검찰 인력을 좀 증원하든지 해야지 이거 수사할 게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어차피 반듯한 대한민국 건설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지명을 했네요. 네, 이진성 현직 헌법재판관입니다. 네. 지금 이제 헌재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소장 권한 대행 체제고 8인 체제라는 거 그렇죠. 원래 구명인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유남석 광주 고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청문회 날짜가 잡혔어요. 그럼 헌법재판관은 이제 9인 체제가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장도 채워지면은 명실상부하게 정상화되는 거죠. 네. 근데 헌재 재판관들은 한 명 한 명 다 임기가 다르고 막 이래서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진성 헌법재판관 경우에는요. 지난 2012년 9월 20일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임명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말인 거죠. 2012년 9월이면은 예. 내년 9월 19일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거예요. 6년이기 때문에. 대통령 추천은 아니고 대법원장 지명이로군요. 그렇죠. 예.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면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하게 돼 있어요. 네.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이거든요. 예.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거든요. 법이 그렇죠.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가운데 한 명을 소장으로 지명하면 그때부터 다시 6년이 되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 기존의 남은 임기만이냐? 네. 뭐 이게 이제 복잡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김희수 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때 임기는 본인의 헌재소장 임기를 채우는 걸로 이해한다 이렇게 했고 옛날에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당시 이제 정치권도 뭐 김희수 후보자가 적임자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김희수 재판소장의 재판관 임기 만료까지. 그렇죠. 된다면은 내년 9월까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진성 재판관이 소장이 돼도 임기는 내년 9월까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헌재 소장 임기하고 관련해가지고 법이 몇 가지가 발의가 돼 있는데 이걸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맞는데 청와대에서 뭐 얼마 전에 법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다가 그랬죠. 헌법재판관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빨리 정상화 해달라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지명은 그걸 받아들인 걸로 보는 게 맞는 거겠죠.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렇죠. 법 또 통과 국회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사실은 야당들도. 그러니까 법 통과되는 걸 기다려보려고 하다가 아니다. 그냥 현재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을 소장으로 지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럼 우리가 봐야 할.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2008년에 롯데가 12월 30일에서야 비로소 서울시에 이거 우리 지을 테니까 건축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2008년 4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의 이것을 해주는 쪽으로 하자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공군이 그 당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을 전격 경질한 이후에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TF를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는 10도 동편 그 활주로와 서편 활주로를 10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왔는데 느닷없이 3도 정도만 각도를 바꾸는 그런 활주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뭐 그것이 전격적으로 그해 말 그리고 이듬해 2009년 1월 한 일주일 상관에 공군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3도 변경안으로 사실상 제1롯데월드 승인을 해주는 엄청난 일들입니다. 기존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그대로 두면 제1롯데월드랑 부딪히니까
활주로를 조금 틀자 이런 거죠. 조금 틀어가지고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2롯데월드의 비행 안전구역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예.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활주로를 3도 틀어주는 안을 공군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던 김은기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해임했어요? 전격 경질을 했죠. 네.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제지시를 합니다. 그거 되는 쪽으로 지시하는 그날, 네. 그날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은 전격 경질이 됩니다. 네. 문제는요. 예. 이 10도시의 서편 동편 활주로를 10도 정도 변경하는 안에서 네. 3도로 동편 활주로만 변경하는 안으로 가게 되면 예. 결국은 롯데 측의 1조 2천억 내지는 1조 8천억의 추가 비용 부담을 없애주는 결국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완전히 롯데라는 민간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되는 예.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활주로 변경의 비용을 롯데가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도씩이나 또 2개 활주로 다 바꾸면 비용이 훨씬 더 드는데 그걸 조금만 돈 들어도 되게끔 계획을 공군이 스스로 만들어줬군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롯데 측에서 서울시한테 건축 허가 신청도 하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네. 어딘가 보니까 박범계 의원 보좌관이 그 제2롯데월드 올라가서 그 공항 네.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어제 갔다 왔는데요. 예. 저는 혹시나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것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제가 따온 거였고요. 네. 그래서 어제 보좌관을 보내서 혹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117층의 전망대까지 가는데 카메라를 들고 갔습니다. 예. 전혀 제지 없이 가서 예. 전망대에서 딱 줌을 당겨가지고 뭐 큰 망원 렌즈도 아닙니다. 예. 줌을 조금 당겨가지고 찍었는데 뭐 여러 공군 헬기들 한 10여 대가 딱 서 있고 경락구 같은 그런 시설물들이 그대로 그냥 다 촬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나라 1호기는 어디입니까? 우리 대통령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전용기 아닙니까? 예. 대통령 전용기에서 어떤 분들이 타고 내리는지 이런 것들도 다 찍으려고 맘만 먹으면 다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이르는 거예요. 예. 원래는 그것도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남 비행장은 그 대통령 전용기만 왔다 갔다 할 때만 서울공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군기지입니다. 군 작전 수행 지역입니다. 예. 알겠어요. 자, 근데 이런 사안을 법사위 국감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질의를 하신 거예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심각하지 않느냐,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요 일련의 과정을 수사하자. 예, 여쭤봤더니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그 지역을 여러 번 가봐서 지형을 잘 안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은 아마 이분도 상당히 궁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살펴볼 것이고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라는 대답까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오늘